지금 앞으로 지금 한 10분 또는 1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흙이라는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지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배웠던 여러분들이 흙이라는 뭔가 하는 주제, 이 토질역학을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흙이란 뭔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외움을 당했을 법할 정도로 자주 쓴 게 다음처럼 썼습니다. 자, 흙이란 지금 흙입자만이 흙이 아니고요. 흙입자와 또 뭐가 있죠? 물과 공기. 자, 이 세 가지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흙의 삼상이라고 부르고, 흙이라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이 흙입자를 제외한 그 사이에 있는 구멍, 빈 틈들을 우리가 간극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어떤 한편에서는 이거를 공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흙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토질역학, 우리 토목에서 관심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흙을 지금 힘을 받는 구조물, 어떤 토목 재료의 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취급하는 것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흙에 힘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흙이 힘을 받을 때, 흙에 힘이 가해질 때 그 결과물로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강도가 되겠고요. 스트렝스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힘을 받을 거냐 하는 게 굉장히 큰 관심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힘을 받았을 때 흙에 생기는 변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주요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흙에서의 변형은 주로 집안에 심화되는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밖에도 우리가 관심사항이 많은데, 흙 속의 물의 흐름, 투수 문제라든가, 동결 문제라든가, 아주 많은 이제 이 공학적인 특성하고 관련돼서 이제 관심사항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흙입자, 물, 공기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흙에 지금 힘을 받았을 때 미치는 영향을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영향 요소를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어떤 거냐면 각 구성 재료의 특성입니다. 각 구성 재료. 그런데 지금 어떤 구성 재료를 갖고 있냐면 흙입자가 있고요, 물이 있고요, 공기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흙입자가 어떤 흙입자냐, 물이 어떤 물이냐, 공기가 어떤 공기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어떤 게 지금 이 흙에 힘을 줬을 때 이런 거 영향을 미치냐 하면 흙입자와 물하고 공기에 몇 대 몇으로 들어있느냐 하는 지금 구성비가 지금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이제 따져봤죠. 자, 물은 어떻게 지금 가정을 했냐면 죄송합니다. 물은 비압축성이다 하고 가정됐고요. 공기는 어떻게 됐느냐? 힘을 못 받고요. 그리고 공기의 무게는 무시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흙입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되냐? 강체다 하고 이제 가정을 했죠. 자, 그래서 이 물의 종류에 따라서 공기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 거의 없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부 과정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없다 하고 인지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물, 특히 이 소금기가 있는 물이 점성토에서는 강도 발현에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학부 과정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성 재료 중에 지금 남는 거는 흙입자가 이제 어떤 흙입자냐 하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흙입자를 어떤 흙입자냐 하고 있을 때 우리 지금 이 토목에서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강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 흙입자가 굉장히 딱딱한 거냐, 무른 흙입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죠. 우리는 흙입자에 지금 힘을 가질 때, 흙에 힘을 가했을 때 생기는 강도라든가 변형은 다 흙입자와 흙입자 사이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입자 자체가 파괴되거나 변형이 돼서 지금 생기는 부분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단정적으로 이렇게
딱 드리면 흑입자는 완전 강체다 가정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체가 아닌 경우도 있지 않아요?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흑입자가 다 이제 강체로 가정하기에 대부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 흑입자의 굵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최종적인 힘과 힘에 가했을 때 이런 반응이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전번에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관심사항이 힘에 대한 게 아니고 다른 쪽이었다, 뭐 수성을 채집한다, 뭐 이랬다면 그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색깔이 어떠냐, 모양 자체가 어떻게냐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겠지만 우리한테 입장에서 본다면 흑입자의 초미의 관심사는 첫 번째 어떤 흑입자에 따라서 이런 성질이 바뀌느냐, 입자 크기입니다. 자, 입자 크기에 따라서 흙을 나눠 썹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갈, 모래, 이렇게 실트, 점토하고 나누고요. 이 부분을 세립토, 이 부분을 조립토. 자, 여기에 넘버 200번째로 나눴었고요. 여기 넘버 4번째 조립토, 세립토 이렇게 나눴죠. 자, 여러분들 제가 노트 필기에 지금 칠판에 쓰기를 이렇게 계략적으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출석 인증 과제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이때까지 강의 내용을 보충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쓰시면 흙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그러니까 좀 더 큰 그림상에서 여러분들 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리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흑입자가 이제 입자 크기가 제일 중요했고요. 그래서 자갈의 거동과 지금 점토의 거동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조립토인 경우는 2번이라고 쓸까요? 조립토인 경우에 자갈모래인 경우에는 무엇이 중요했느냐 하면 입도 분포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굵은 거와 잔 입자가 얼마나 지금 비율로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골고루 들어있느냐 또는 특정 입자가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누는데, 그래서 입도 분포가 우리가 지금 웰그레이드냐, 푸어그레이드냐 하고 이제 나눴었죠. 그래서 입도 분포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작업들을 했었느냐 하면 기억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체가름 시험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중계 분석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이 체가름하고 비중계 분석은 뭐 입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었고요. 조립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가름 시험을, 세립토에 대해서는 비중계 분석을 적용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체가름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뭐를 얻었냐? 입도 분포 곡선을 얻었었고요. 입도 분포 곡선을 가지고 지금 입도 분포가 웰그레이드냐 푸어그레이드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적용했느냐, 균등계수와 공률계수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지금 이 값이 가지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웰그레이드냐 푸어그레이드냐 이런 것들을 지금 차이를 봤고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웰그레이드는 굵은 거와 잔게 골고루 들어있는 거, 푸어그레이드는 특정한 것만 들어있는 거, 뭐 이렇게 지금 얘기도 했었죠. 그죠? 이게 이제 조립토에서 지금 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립토로 넘어가면요. 자, 얘도 역시 2번 하고 쓸게요. 지금 이 조립토에서는 입도분포 영향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자, 쭉 세립토로 넘어오면요. 이제 이미 충분히 가늘어요. 그러니까 200번째 통과량을 200번째를 통과한 세립분이기 때문에 입도 분포의 모양보다는 무엇이 굉장히 중요했느냐 하면 흙의 연경 특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흙입자가 물을 만났을 때 이 상태를 변하면 흙의 연경도, 흙의 연경 특성,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 변화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흙의 연경 특성 중에 우리가 중요한 두 개를 이제 잡았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액성한계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 소성 지수라는 것을 잡았습니다. 자, 흙의 연경 특성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것들을 살펴봤었냐면,
자, 애터버그라는 지금 사람이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물의 양에 따라서 지금 부피죠. 상태가 고체부터 지금 액성 상태까지 변화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경계가 되는 함수비가 액성한계, 소성한계, 부피가 줄다가 더 이상 안 주는 수축한계 이런 범위들이 있었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액성한계는 강도가 있고 없고를 나누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얘기를 했고, 지금 소성의 범위를 유지하는 이 PI가 지금 이 흙의 지금 점착 정도, 어떻게 보면 분말도나 또는 이게 모함의 성분 이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비유를 들기를 밀가루하고 그다음에 뭐 쌀가루하고 끈적거림이 다르다. 그리고 똑같은 지금 밀가루라도 아주 곱게 볶게 되면 이 분말도를 훨씬 더 증가시키면 어떤 소성을 유지하는 이런 범위들이 더욱더 찰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하나 더 나간 게 있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활성도, 액티비티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에 대한 영향을 세립토에서는 얼마나 받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얘기를 했냐면,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정리하실 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입도분포 모양에 대해서, 그 다음에 흙의 영경도 특성에 대해서 조립도, 세립토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했냐면, 이게 세립토인 경우는 모함의 지금 이 점토 광물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울라이트, 일라이트, 먼모일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특성이 어떻게 된다 하고 정리를 했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한번 3번 뭐 이렇게 쓸까요? 뭐 그럼 4번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이 입자의 배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자 배열 구조가 지금 점성토인 경우, 비점성토인 경우 각각 나누는데, 우리가 얘가 단립 구조냐 아니면 봉소 구조냐 또 아니면 면모 구조냐 이상 구조냐 뭐 이런 입자 구조에 따라서 이 특성을 달리한다 이런 얘기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급적이면 큰 그림을 봐라. 지금 이런 뭐 입자 배열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하나 아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왜 배웠던가, 왜 영향을 어떻게 주는 건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큰 그림상에서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흙이 힘을 줬을 때 강도나 변형 특성은 흙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그 영향 요소 중에 하나가 각 구성의 재료였고요. 그 중에 물하고 공기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흙입자의 종류에 따라서는 많이 바뀌는데, 흙입자 종류가 어떻게 나눠주느냐, 그런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고 봤더니 지금 입자 크기가 제일 중요했고요. 이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리고 조립토인 경우는 입도분포가 중요했고, 세립토인 경우는 흙의 영경 특성이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중요했냐 했더니, 세립토인 경우는 모함의 어떤 성분이 어떤 거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입자의 지금 배열 형태가, 입자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흙에 영향을 주는 거에서 흙입자의 특성을 이제 나눈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지금 뭔 얘기를 또 했냐면, 이런 흙입자를 지금 이렇게 된 이런 걸 바탕으로 흙을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게 흙의 분류라기보다는 세부적으로 흙입자의 분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분류를 얘기했죠. 통일분류법하고 우리가 시토분류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범용적인 목적에서 분류를 했고, 얘는 도로 노상토의 지금 적합성을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통일분류법에서는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눴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건 6주차 강의에서 충분히 했죠. 자, 지금 자갈, 모래, 지금 어떻게 있었어요? 실트, 점토가 있었고요. 자, 넘버 뭐 쭉 따라서 웰그레이나 푸어그레이드냐, 때는 세리불의 함량을 무시 못하는 경우 M이냐 C냐, 요 사이에 이중기호. 자, 이쪽은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조금 받느냐. 그래서 요거는
소성도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했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 소성도표 어떻게 그려졌었어요? 가로축은 X한개, 세로축은 PI고요. 선이 두 가지로 나눴었죠. 크게 보면. 하나는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 하이, 로우로 나왔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점토와 실트를 구별하는 A라인이라는 것을 갖고 썼었어요. 그죠? 그래서 A라인인데 끝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꺾었다. 4에서 7 사이를 꺾어서 이거가 C와 K와 실트를 구별하는데 애매한 C인지 M인지 M에서 이중교로 쓰는 이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종이 조각을 선 두 개로 네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흙을 구별하는 이런 방법을 썼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통일분류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시토 분류는 지금 등수를 매겼죠. 지금 에시토 관점에서 노상으로서 적합한 거 A-1등부터 쫙 해서 A-7등까지 나눴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노상토로 좋은 거, 이쪽으로 가면 나쁜 거. 물론 세부적으로 A-1-A, A-1-B처럼 세부적인 구별도 존재를 하고요. 자, 지금 통일분류법하고 지금 에시토 분류법이 있는데 이게 분류의 어떤 목적 그리고 분류의 지금 기본적인 특성은 이런 쪽이지만 강조되는 부분이 약간 틀려서 세립분의 함량을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 X항계, 소성항계에 이게 어느 게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이제 숫자적인 관점에서는 일부 차이도 있었다. 여기는 세립분이 한 50%를 기준으로 조립토, 세립토를 나눈다면 이건 한 35% 기준으로 좀 확 나눴고 그 세립분 함량이 다시 X항계와 그다음 소성 지수와 관련되는 영향을 미쳐서 이거를 우리가 군지수 그룹 인덱스라는 거를 개수를 가지고 점수화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좀 흙이 안 좋은 정도의 점수화하는 이런 그룹 인덱스도 썼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 흙의 분류에 대해서 쭉 얘기를 진행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성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지금 흑입자, 물, 공기 크게 보면 강극과 흑입자의 이제 구성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흑입자, 물, 공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이제 구성비를 가지고 이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피 쪽의 구성비, 무게 쪽의 구성비를 따지는데. 지금 무게 쪽의 구성비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쓰기에 편하지만 공기의 무게가 늘 0인 공기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없어서 구성비를 온전하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지금 뭐냐면 구성비에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간극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간극의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간극의 전체적인 볼륨의 합이 크냐, 이게 간극비가 크냐 작으냐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슨하냐 조밀하냐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요 느슨하냐 조밀하냐를 부피 쪽에서는 간극비 또는 간극률로 표현했었고요. 무게 쪽에서는 온전한 무게는 아니지만 뭘로 표현했었냐? 건조 단위 중량이라는 걸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물의 구성비, 물이 얼마만큼 들어있느냐를 표현하기 위해서 부피 쪽으로는 포화도, 무게 쪽에서는 함수비라는 걸 표현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세부적으로 했었습니다. 자, 포화도가 지금 0%에서 100% 사이로 얘는 딱 정해진 값을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완전 건조 상태에서 완전 포화 상태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상황인데 함수비는 자, 완전히 말랐을 때 0%지만 포화됐을 때 함수비는 특정한 값은 아니다. 그때 여러 가지 다른 것들과 관련이 돼서 어떤 값으로 결정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VS를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이제 기준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얘는 VV의 부피는 2가 되고요.
이쪽의 무게는 VS를 1이라고 했을 때 GS 감마 W, 이 무게는 W는 GS의 W의 감마 W, 함수의 감마 W. 이런 관계로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연결고리는 뭐냐? 공기의 단위 중량, 물의 단위 중량은 특정 값으로 아는데 0이고 1 아는데 흡입자의 단위 중량 얘를 비중으로 표현해서 흡입자의 비중 그래서 우리가 스페시피컬티 GS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관련을 맺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 이 흑의 삼삼관계 연결고리를 통해서 다양한 수식을 여러분들 끄집어냈었어요. 기본 정의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감마 D는 1 더하기 2분의 GS의 감마 W 1 더하기 2분의 GS의 감마 W 물의 무게, 흡입자의 무게. 자, 감마 T는 1 더하기 2분의 GS의 감마 W 더하기 GS의 W의 감마 W. 자, 뭐 이런 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흙의 지금 단위 중량이라는 게 건조 상태에서는 이렇게 특정한 값을 갖지만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단위 중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수분 단위 중량 그리고 포화 단위 중량 이 사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 사이 어디에 감마 T가 존재한다. 총 단위 중량 또는 수분 단위 중량 얘기했었고 그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썼고요. 여기서 하나를 더 나가서 지금 부력을 뺀 단위 중량, 우리가 유효 단위 중량 또는 수중 단위 중량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핵심적인 걸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위 중량을 어떻게 보면 흙이 갖고 있는 물의 변화 정도, 흙이 갖고 있는 느슨함과 조밀함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지금 흙의 삼삼관계랑 관련이 맺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수식들을 쭉 썼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거냐면 이런 부분들을 쫙 빼놓고 보면 흙의 구성비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느슨하냐 조밀하냐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 다음에 물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느슨하냐 조밀하냐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물의 구성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느냐 하는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당히 이제 세부적인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요. 자, 여기 체가름 실험을 하면 지금 입동폭선을 어떻게 그리고 실험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비중계폭은 어떻게 되고 흙의 연경도 실험은 지금 액성관계 지금 실험에서 이게 왜 액성관계를 그런 실험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소송관계는 왜 3mm를 만들었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쭉 이제 해 왔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대략적으로 이게 다 지워진, 상당 부분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까지는 지금 흙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요 강의 내용까지 요까지는 계속 돌려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면 굉장히 많아져요. 사실은 이거를 하나하나 자세히 쓰기 시작하면 1장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6주차 강의까지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다 쓰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을 쓰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그 중에 아주 키워드 정도가 되는 부분들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한 장, 여러분들이 토지력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리된, 최종적으로 이렇게 종이 한 장에 딱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텐데, 이게 여러분들 토지력학을 앞으로 이해하는데 가장 발판이 되는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처음에는 외우기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해야 되고, 다른 어떤 토지력학적인 지식이 여러분들 딱 들어왔을 때도 큰 이런 숲 안에서 하나하나씩 이제 채워질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강의 주제도 지금 뭐냐면 다짐이에요. 다짐이에요. 다진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익히 잘 압니다. 뭐냐면
다지면 강도 특성도 좋아지고 변형 특성도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탁탁해져서 힘도 잘 받고요. 눌렀을 때 치마도 적게 생겨요. 뭔가 좋아져요. 물도 잘 안 흘러요. 투수성도 개선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흙을 다질 거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흙에 대한 이런 것 중에 다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느슨하냐 조밀하냐, 흙의 구성의 비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좀 이따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다짐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다짐은 공기의 구성 비율을 줄여나가는 과정이에요. 공기의 구성비를 줄여서 결국은 이 간극을 줄이는 거죠. 공기를 줄여서 간극을 줄어드니까. 그래서 조밀하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어떨 때는 이 공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물을 빼서 전체적인 간극을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기가 있는 경우에는 물만 잘 안 빠져나오는 뭐 이런 거겠지만, 그래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물을 쫙 짜내는 거, 두부 짜듯이 이렇게 쫙 짜내서 간극을 줄여나가는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 2학기 때 여러분들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밀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느슨하냐 조밀하냐에 지금 관련된 간극의 어떤 구성비를 바꾸는 거다 하는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하나하나 앞으로 이제 토들역학 수업을 들어가시는데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부터는 우리 흙의 다짐 주제,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좀 전에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미리 약간 살펴봤지만, 다짐이라고 하는 거가 뭔지는 우리가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흙을 다졌을 때 우리가 느슨한 흙을 조밀하게 만들어서 뭔가 이제 개선을 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다짐, 컴팩션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한번 읽어보죠. 흙의 다짐 컴팩션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좋아요. 얘를 두들기든, 흔들든, 누르든, 다양한 방법으로 공기 간극을 줄이는 거예요. 공기를 줄여요. 그럼 간극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지금 흙의 공학적 특성이 좋아져요. 강도는 커지고, 변형 특성은 줄고, 이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안밀이란 지금 아직 안 배웠지만 공기 간극을 줄이지 않고 포화된 상태에서 물을 빼내는 두부 짜기 하듯이 물을 빼내는 그러면서 조밀해지는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밀 컨솔리데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특히 여러분 부산 사는 우리 이 지역적으로 본다면 이 연약 지반이 이제 안밀 특성이 중요한 연약 지반이 많아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다루고 배우게 될 텐데 이건 2학기 때 지금 배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요. 다짐을 통해서 공기 간극을 감소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간극을 줄이고요. 간극이 줄게 되면 건조 단위 중량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지금 느슨하냐 조밀하냐를 평가를 할 때 간극비가 줄면 조밀해지는 거고요. 건조 단위 중량도 역시 느슨하냐 조밀하냐를 평가하는 거고 건조 단위 중량이 증가를 하면 조밀한 상태로 간다. 자, 그래서 조밀한 상태로 가면 흙 입자 사이에 접촉이 많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두세 명 있을 때는 접촉이 거의 없죠. 그런데 작은 엘리베이터에 막 10명, 20명이 막 타면 서로 어떻게 돼요? 막 접촉을 하지 않아요? 자, 이런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거리두기 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면 안 되는 이런 거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흙입자 입장에서 보면 흙입자끼리 아주 밀접촉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입자끼리 막 접촉을 하면 힘이 가해졌을 때 이 입자 사이에 있는 이 접촉이 많아지면서 많은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힘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치마도 주는 그런 공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흙의 삼상관계에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지금 처음에 다지기 전에 흙입자물 공기가 이렇게 쓴데 다짐을 통해서 줄이는 거는 뭐냐면 딴 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흙입자하고 물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고요. 공기가 처음에 이만큼 있다가 이만큼의 지금 공기를
간극이 빼내면서 공기 간극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전체적인 볼륨이 줄어든 상태에서 흡입자가 그대로 그 양이 존재해야 되니까 졸밀해지고 강도 특성, 여러 가지 특성을 개선한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다짐 컴팩션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다짐을 지금 이 다짐에 대한 영양 요소를 살펴볼 텐데요. 자, 실험을 하는 거를 이제 봅시다. 자, 이게 여러분들 다짐 실험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다져지나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나 하는 것들을 일단은 개괄적으로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게 다짐 몰드예요. 이거는 좀 작은 다짐 몰드고요. 요거는 조금 큰 다짐 몰드네요. 그래서 이건 직경 지금 100ml짜리 10cm짜리, 요건 직경 150ml짜리의 다짐 몰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거는 다지기 위한 램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뽑아서 내리 쿵 치는 거죠. 일단은 쿵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흙을 일부분 한층 첫째 층 흙을 넣어놓고요. 이 다짐 램머를 가지고 이걸 쿵쿵쿵쿵 치는 거예요. 자유낙하시켜서 일정한 횟수만큼 치고요. 다시 끌고 일으킨 다음에 다음 층 놓고 치고 다음 층 놓고 치면 자, 요 몰드 안에는 지금 다져진 흙이 이제 존재할 텐데 자, 요 몰드 직경, 그 다음에 높이 알고 있으니까 요 몰드의 부피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무게 따라서 몰드 무게 빼버리면 흙 입자 무게하고 물 무게, 그러니까 흙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고요. 부피하고 무게 하니까 이거의 단위 중량을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흙의 일부분을 지금 이제 이 채취를 해서 우리 함수비를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총 단위 중량과 함수비로부터 건조 단위 중량을 측정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얼마만큼 잘 다져졌느냐, 얼마만큼 조밀하게 되어 있느냐를 지금 이런 낙하수도를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요 흙을 다시 실험하는데 이번에는 물의 양을 조금 바꿔봐요. 함수비를 조금 바꿔서 실험을 했더니 더 잘 다져지기도 하고 덜 다져지기도 하고 뭐 그런 지금 물 양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경이 작은 거, 큰 거 이런 몰드가 있고요. 램모도 여기는 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죠. 요거는 작은 거 무게가 작으니까 에너지가 좀 작고 요거는 무게가 좀 큰 거 뭐 이런 거예요. 일단은 요 정도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다짐 실험인데요. 이 실험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일정한 다짐 에너지 하에서 지금 다짐 실험을 써는 거는 다짐 에너지를 같이 맞춰 놓은 겁니다. 다짐 에너지. 그러니까 낙하 횟수와 낙하 높이, 그 다음에 램머의 무게를 똑같이 했을 때, 다짐 에너지가 같이 했을 때, 다짐 정도가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에너지를 들였는데, 어떨 때는 잘 다져지고, 어떨 때는 안 다져지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지금 뭐냐면, 물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물에 따라서 이 다짐 정도가 변화하는 이런 특성을 가져요. 이게 모든 흙이 이러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이게 아주 사질토, 모래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이 밑에 보시는 이게 우리 다짐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태로 통상적인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는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해야겠지만 우리가 다짐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조밀화를 평가 못하고 우리가 상대 밀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형태로 이제 띄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다짐 곡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지금 함수비가 얼마인 상황이에요? 어떤 함수비에서 아까 했던 램버로 두들기는 다짐 실험을 했어요. 이 함수비에서 했더니 건조 단위 중량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 정도까지 다져졌어요. 함수비를 조금 바꿨더니 건조 단위 중량이 바꿨어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함수비가 조금 바뀌었더니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다져진 거예요. 함수비를 조금 더 증가시켰더니 더 잘 다져졌어요. 한마디가 증가했죠. 증가했어요. 더 잘 다져지고 있는 거예요. 함수비가 더 증가시켰더니 요번에 약간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뭐 이래요. 그래서 지금 함수비가
작은 쪽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물이 양이 증가하면서 잘 다져지다가 물이 적당량만큼 충분히 좀 들어간다면은 물이 증가하면서는 어떻게 잘 안 다져지는 이런 지금 형태로 우리가 다짐의 효과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평가하는 거를 우리가 다짐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그림을 우리가 다짐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험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Y축이 건조 단위 중량인데요. 건조 단위 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다짐이 되는 정도를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하나 조밀한 정도를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조 단위 중량이 컸다 그러면 잘 다져졌다. 조금 이런 표현을 그렇지만 그냥 속되게 하면 다짐발을 잘 먹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짐이 잘 됐다. 이런 얘기고요. 요 이쪽은 물의 양의 함수비예요. 그래서 이 커브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기본적인 전제는 동일한 그러니까 다짐 에너지가 같을 때예요. 다짐 약자를 쓸게요. 그냥 다짐 에너지가 지금 같을 때 이 전제 하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함수비인데도 낙하의 수나 뭐 이런 다짐을 하는 정도를 조금만 거를 더 막 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잘 다져지겠죠. 더 잘 다져지면 함수비가 여기 있지만 다짐 에너지가 커지면 건조 단위 중량은 더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함수비 변화만 두고 다짐 에너지는 동일하게 일단은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다짐 에너지라고 하는 게 나중에 시험법에서 나오겠지만 표준 다짐, 수정 다짐 이 두 가지 패턴인데 이거는 무엇을 모사를 한 거냐면 현장에서 통상적인 다짐 롤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다짐 에너지 정도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짐 에너지가 증가를 해서 충분히 다지고 더 다져도 다짐 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이 되면 그 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다짐 에너지를 처음에는 조금만 더 증가해도 다짐이 잘 돼요. 조금 더 증가하면 다짐이 좀 더 잘 되고 조금 더 증가하면 다짐이 좀 더 잘 되는데 다짐 에너지를 증가한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도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다지면 아주 더 다져도 조금 지금 다짐 정도가 증가를 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칭 여러분들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짐 에너지를 내가 많이 증가시켰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다짐 롤러의 무게를 증가시키거나 다짐 롤러의 이 반복 횟수를 증가시켰다 하는 건데 이게 돈을 들인 거잖아요. 그죠? 돈 들인 만큼 잘 다져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돈 들인 만큼 잘 다져져요. 아주 잘 다지는데 이게 어느 일정 수준을 지나면 조금 더 다져지지만 가성비가 극히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짐 에너지를 일정 범위 이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가성비가 가장 효과가 좋은 다짐 에너지를 쭉 정해서 우리가 다지게 되고 그 다짐 에너지로 쭉 맞춰서 실험을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다짐 에너지를 지나치게 너무 많이 지금 다지게 되면 다짐 에너지를 지나치게 증가시키게 되면 오히려 성질이 더 나빠지는 이 과다짐 그러니까 좀 너무 지나쳐서 나쁜 거죠. 그런 효과도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지금 뭐냐면 동일한 다짐 에너지 하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통상적인 흙에서 왜 함수비가 작을 때는 지금 다짐이 잘 안 되다가 함수비가 커지면서 지금 다짐이 될까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다질 때 이 물의 지금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지는 과정 중에서요. 자, 일단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다진다고 하는 건 입자가 느슨한 상태에서요. 얘가를 다지면서 요 좁은 공간에 입자를 막 우겨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느슨한 상태에서 우겨 넣으려면 입자가 움직이면서 입자가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 입자 사이에 미끄러져 나가면서 얘가 들어가는데
입자 사이가 굉장히 거칠고 잘 안 움직이면 동일한 힘을 줬을 때도 다짐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이에 물이 묻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미끄덩하면서 입자가 재배열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역할은 뭐냐면 다짐에 의한 윤활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입자 재배열을 조금 수월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이래요. 자,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이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하면 다짐 에너지를 가했는데 입자가 재배열대라고 이제 이게 모든 에너지가 여기 쓰여주면 좋겠지만 자, 이게 다짐 에너지를 갖고 내가 어떤 걸 다지려고 딱 했을 때 입자가 재배열되면서 쓰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그 에너지가 이렇게 소산돼 버려, 이게 사라져 버려요. 옆으로, 그러니까 효율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물의 양이 증가하면서 어떤 영향을 이제 미치기 시작하냐면 다짐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런 부정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활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물의 양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자 사이에 미끄덩하는 거는 물이 아주 없을 때는 거칠죠. 입자 사이에. 물이 적당히 많아지면 어떻게 돼? 점점 미끄러워져요. 그런데 물이 정말 많다 그래서도 계속 윤활작용이 증가하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반지가 이렇게 있는데 반지를 빼요. 이게 사이에 이제 입자 재별하듯이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반지와 손가락 사이에 맞춰야 되면 잘 안 빠지면 뭐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머니 쓰시던 로션 갖고 이렇게 발라서 매끄덩매끄덩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반지를 싹 빼면 잘 빠집니다. 입자 사이에 그 둘 사이에 지금 윤활작용이 잘 돼서 잘 빠져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바르는 로션을요, 아예 안 바르면 거칠고요. 조금 바르면 아주 윤활작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적당히 바르면 미끄덩미끄덩해요. 그런데 로션을 이만큼을 떡칠을 했어요. 이만큼을. 그렇다고 해서 윤활작용이 이 양에 비례해서 증가하냐면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적당히 바르면 윤활작용은 충분하죠. 그 적당한 정도가 어디냐? 본다면 뭐 이런 거예요. 딱히 그건 아니지만요.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입자가 있어요. 자, 물이요. 요렇게 일부분만 묻어 있어요. 여기도 일부분만 묻어 있어요. 그럼 윤활작용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윤활작용이 작용하려면 물이 어떻게 입자 사이에 입자의 표면을 싹 코팅할 요 정도의 물이 이렇게 딱 있으면 입자 사이에 미끄덩한 정도는 충분히 확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이거보다 더 적을 때는 거칠어요. 이 정도 오면은 잘 미끄덩거려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아지면 여기는 이제 충분히 미끄덩했는데 물이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추가적인 있는 물은 윤활작용에 도움이 준다기보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이제 쓰여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물량이 작았어요. 그럼 윤활작용이 어떻게 돼요? 부족하죠. 에너지 소모는 상대적으로 덜해요. 자, 잘 안 닫아졌어요. 윤활작용이 작아서. 물을 조금 넣었더니 좀 더 윤활작용이 커졌어요. 미끄덩해서 좀 더 잘 닫아졌어요. 올라갔어요. 감마값이 조밀해졌어요. 물을 좀 더 냈더니 조밀해졌어요. 자, 그런데 내가 윤활작용이 충분한 상태까지 갔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윤활작용에 대한 이 긍정적인 효과의 증가는 거의 없는 반면에 부정적인 효과가 증가해서 이제 더 안 닫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마디 값이 더 떨어져서 얘가 처음에는 물이 증가하면서 잘 다짐이 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물의 증가에 따라서 오히려 다짐이 잘 안 되는 이런 곡선을 갖는 커브를 우리가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물을 가장 잘 다질 수 있는, 지금 다짐 에너지는 같아요. 동일한 다짐 에너지. 이 상태에서 가장 잘 다져질 수 있는 물의 양이 여기죠. 이 부분이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최적 함수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Optimum Moisture Content OMC라고 일반적으로 쓰고요. 뭐 어떤 책에서는 W Optimum WOPT하고도 쓰기도 합니다. 저는 OMC라고 쓰기를 즐겨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커브가 얻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다짐 에너지 하에서 가장 잘 다져질 수 있는 상황은 언제냐? 물을 이런 상태에 맞춰놓고면 가장 잘 다져지겠죠. 그게 지금 뭐냐면 이런 다짐 에너지에서 최적의 함수비 상태로 다지면 여기까지 다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건이 뭐냐면 이 다짐 에너지하에서 이런 함수비를 줬을 때 다져지는 게 실험실에서 이상적인 조건에서 다졌을 때 여기까지 다져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용어적으로 이게 최대라는 말이 붙으니까 그러면 그거 이상 이렇게 다지는 거는 불가능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이 함수비에서 다지는데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에너지를 줬을 때. 자, 에너지를 내가 5라는 에너지 줄 때는 여기까지 다졌어요. 그런데 더 다졌어요. 비효율적이죠. 가성비는 떨어진다고 했어요.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내가 더 다지면 건조 단위 중량은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물론 과다짐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여기까지밖에 못 다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러한 다짐 에너지 하에서 다질 수 있는 최대 정도가 몇 가지다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짐 곡선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를 지금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수적인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건조 측에서 지금 우리가 다지는 거를 OMC보다 작은 함수비에서 다지는 걸 우리가 건조 측 다짐, 드라이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OMC보다 큰 쪽에서 다지는 걸 우리가 수분 측 다짐이라고 해요. 못하네. 웨사이드예요. 웨사이드에서 지금 다진다 하고 얘기해요. 자, 이게 동일한 건조 단위 중량을 얻더라도, 그러니까 느슨하냐 조밀하냐가 같더라도, 이게 건조 측에서 이게 미끄러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겨넣는 거하고, 얘는 충분히 미끄러졌는데 실질적인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이렇게 미끄덩해서 움직여서 들어간 거하고, 입자 배열 구조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 느슨하냐 조밀하냐가 아니라 이런 입자 배열 구조가 중요한 이런 입자 배열 구조는 특히 투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투수 특성을 컨트롤해야 되는 데는 특정하게 다질 때 이 건조축이나 수변축을 특정해서 다지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투수에서 물이 흘러가는 게 중요한 거, 이제 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도 고려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냐면 영공기 간극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흙을요. 지금 봅시다. 자, 여기 흙입자가 있고요. 그 사이에 물이 있고요. 그 사이에 공기가 있어요. 여기에 공기가 있죠. 자, 에어가 있고 물이 있고요. 흙입자가 있어요. 다져서 이 흙을 다져요. 그러면 좁은 부피에 우겨 넣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다지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 이건 어때요? 공기의 간극을 0이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흙입자가 있고 지금 어떻게 돼요? 물이 있고 에어가 있는데 에어가 0이에요. 무게가 0이 아니라 에어의 부피 자체가 0이에요. 그러니까 공기 자체가 없는 상태로 만든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공기 간극이라고 얘기해요. 영공기, 제로 에어 보이드 상태예요. 자, 이거 이상 다질 수 있나요? 자, 지금 다짐은 뭐라 그랬냐면, 지금 공기 간극을, 여기 있던 공기 간극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서 줄였는데 0까지 빼요. 다 줄였어요. 그럼 더 이상 줄일 게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줄인다면, 빠져나갈 건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는 거예요. 물을 이제 줄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다짐이라고 컴팩션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예요. 물이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우리가 암밀, 아까 두부짜기 하듯이 한다 이랬고요. 자, 공기가 빠져나가서 지금 다짐이 되는 거는 공기가 0인 상태까지 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비가 얼마일 때 극단적인 이 상황을 만들었을 때 값마디는 얼마냐? 얼마. 함수비가 얼마일 때 극단적인 상황이 얼마. 함수비가 얼마일 때 극단적인 상황이 얼마. 이렇게 커브를 그려놓은 거. 이거를 우리가
영공기 간극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물리적으로 이거 이상 다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쪽은 불가능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은. 이 함수비에서 이 건조 단위 중앙까지 다지는 거는 이 흙 갖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안쪽은 우리가 가능한 범위. 이 안에서 이제 다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영공기 간극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공기 간극이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리 간극을 다 채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공기 간극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포화 곡선입니다. 물이 포화된 거예요. 그런데 왜 포화 곡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영공기 간극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어때요? 다짐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간극을 빼는 거잖아요. 그죠? 포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기 간극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공기 간극을 빼다가 끝까지 싹 다 빼버렸어요. 극단적인 상황. 완벽한 상황, 영공기 간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화를 안 부르고 영공기 간극 곡선이라고 칭합니다. 자, 의미는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 하는 얘기입니다.